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온통 자랑스러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도요, 자랑스러운 게 있으면 또 부끄러운 게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왜 우린 늘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만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요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안녕하다 말이 민망합니다. 여전히. 예, 여전히 참 언제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요 더 이상 명구스럽지 않고 편안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자들이 하고 그다음 낡고 부패한 관료 사회, 그다음에 이 돈에만 눈이 먼 자본, 이 권력과 그다음에 관료들의 무수한 일과 그다음에 자본의 탐욕,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 일체 민주주의 과정들을 봉쇄하면서 일어나는 밀실 범죄들의 종합 백화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압살 자체가 결과적으로 일상의 우리 국민들의 목숨마저도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마저도 이제 정말로 희생을 시켜야 되는 이런 위험 사회가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었죠. 뭐 민주주의 위기 사실 와닿지 않잖아. 그런 얘기 뭐 먹고 살만한 얘기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 아니야. 되게 한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말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게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을 다 같이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 그 국민TV 네. 뉴스K에서 아이들이 그 마지막 남긴 동영상 있잖아요. 그게 다 방송이 됐어요. 아우, 저도 그거 봤는데 보다가 너무 눈물이 나와서 끝까지 못 봤어요. 예, 다들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대본을 쓰면서도 글이 네. 안 나가고 이 정신이 헛갈리고. 근데 사실 그 갑자기 민주주의 이야기하면 이 와중에 무슨 민주주의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지만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 뽑지만 대통령 뽑는 절차만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냐면 한 사회 전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정치적인 절차에 있어서 또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지만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의 민주주의들이 관철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동체에 대한 각자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죠. 네. 각자 하고 이런 책임 있는 주체로서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공개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합의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국민들이 감시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뭐냐면 한 사회가 안정화되고 바람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밀실에서 민주주의가 차단당한 거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조차도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관료주의로만 얘기할 수 없고 예, 바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화된 현상까지 하는 위험사에 도달했는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실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썩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을 느끼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아마 그 학생들이 마지막에요.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동영상을 찍어요. 그쵸? 네. 그리고 아이고, 예. 사실 그 속에 내 아이의 목소리가 나오고 내 아이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개한다거나 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뭐 영상 중에 보면 동생 걱정하잖아요. 우리 동생도 수련회 갈 텐데 하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동생아 너는 수련회 가지 마라 위험하다고 이렇게 남기고. 그다음에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예. 하고. 그러면서도 예. 그대로 서로 도와주고 가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도 믿었어요. 믿고 했는데 그만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것을 공개한 이유가 있겠죠. 아버님께서 이 아픈 내용을. 저는 이것을 뭐냐면 그때다 보니 유족 되시는 분이죠. 아버님이 되시는 분이 네. 이 동영상을 찍었던 아이들의 마음이 뭔가 그 뜻을 헤아려서 나는 공개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하면 이 침몰 상황을 가감없이 남기고 싶었던 것 같고 만일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죠? 그리고 자신들의 마지막 살아난다는 말을 하면서 이 진실을 알리기를 바라지 않았겠을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이어서 공개한다고 하셨던 거죠. 예, 네. 무척 가슴 아픈 영상인데도. 예. 저희가 역사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아마 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대로 단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비극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저희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책임 소재 밝히고요. 예. 제대로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가 됐든 간에요. 예, 한마디로 해서 이 발본세곤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한국의 권력자들이 늘 쓸 때 발본세곤이라는 말은 꼭 뭐냐면 무슨 용공세력에 대한 이야기로만 꼭 나옵니다. 척결이라든지 발본세곤은 무슨 좌익척결, 좌익에 대한 발본척결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 정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본세곤해야 돼요. 척결해야 되고. 저는 그러면서 그지 말이 말로서 끝나지 않고 명백하게 이것은 공공의 정의의 관념, 저스티스죠. 정의의 관념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이 미안하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예, 제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맺힌 원한 풀어야 됩니다. 예, 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예.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4월 들어서 4월 혁명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까지 이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이승만 국민이나 국가 안전보다는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 2번이나 불법 개헌을 하고 친위 세력을 자유당으로 결집시켜서 공포와 폭력을 동반한 장기 집권을 했던 그 과정,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우상 숭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1956년에 정 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 야당 후보가 급서했다는 사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조봉암이 대통령 출마를 했고 약진을 했다는 거, 이에 대해서 이승만과 자유당이 탄압을 하고 또 야당의 진보를 견제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기붕을 꺾고 야당 장면이 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여당이 되고 부통령, 그러니까 야당 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었고, 급기야는 장면 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일어난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부통령인데 이분에 대해서 암살이 가해졌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승만이 공공연한 테러 독재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공연한 테러 독재는 파시즘의 한 특징이기도 해요. 예,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파시즘의 폭력성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표현인데. 네. 이게 1956년 9월 28일 날 일어났어요. 예, 이때 범인은 김상붕이라는 사람이었죠. 예, 이때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그의 인척이 민주당 구파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끌려가면서 난데없이 조병옥 만세를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조병옥 하면 당시 야당 지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나눠져 있었을 때 조병옥은 구파의 지도자고 장면은 신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얼핏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장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구파가 신파를 공격한 것처럼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그렇죠.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너무 어설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당을 꺾고 야당이 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야당으로서 저력의 찬스예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야당 안에서 라이벌끼리는 서로 욕할 수도 있어요. 뭐 침뱉기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거 뭐죠?
상시에 조병옥 만세란 말을 했다고 해서 배우 세력이 조병옥이라고 조병이다. 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조병옥 암살 배우니까 조병옥을 잡아서 족치라는데 역시 또 야당이잖아요. 네. 구파. 이게 무슨 안중근 어급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 아니, 아니잖아요. 왜, 우리, 얼마 전에, 친박, 친이 있었고, 네. 새누리당 내에서, 그리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반노, 친노, 비노,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대립을 해도 서로 암살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암살했다는 날아가죠. 예. 그 세력 자체가 완전히 공멸할 텐데. 네. 그래서 이후에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이때 우선 그 장면 부통령은 이제 다행히 비 맞았잖아요. 그 손 쪽으로.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응급 처치 후 이제 귀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기붕이 병문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보면 이 자유당 시대 때는 아주 막말도 있지만 멋진 막말들이 많아요. 멋진 포복 막말. 절도라 그럴까요? 네. 예. 이 막말인데. 포복절도. 예. 장면이 이제 장면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하시오라고 이제 비난했어요.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때 이기붕이 한참 가만히 있다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그래서 한간에 많이 회자되었어요. 네.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하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예,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시오. 예. 네.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겠죠, 물론. 그렇죠. 점입가경 용두사미 지리 멸렬 아니겠습니까? 이때 뭐냐면 치안국에서 조병호 만세 부르짖은 대로 김상봉이 민주당 신구파의 내분에 분노하고 자발적으로 쉽게 말하면 장면이 또 친일 행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분노해서 총을 쐈다. 그래서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가 뭐예요? 신파 구파를 같이 엮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파의 인맥을 가진 사람이 혼자 스스로 비분관계에서 단독 범행을 했다. 무슨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총질해버리게요. 네, 그렇게 되고 이게 김상붕한테 독박 씌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게 이게 말이 되냐? 요즘 수사 결과나 무슨 그 천안함 세월호 사건 같은 그 내용 보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이 나와서 항의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건 더 하죠, 당시 자유당 당시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먼저 수사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훈이라는 배우 세력을 잡아내요. 최훈. 예. 근데 최훈이 뭐냐면 이제 김상봉의 형이 김상봉이에요. 그러니까 붕봉이에요. 네. 예. 이 동생을 취직시켜주면서 뒤를 봐주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 최훈이 뭐냐면 이제 이 쪽지로 단독 범행이라 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내다 발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뭡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저 천박한 표현하면 뽀롱이 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최훈이 할 수 없이 뭡니까? 성동경찰서 사찰주임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라고 폭로하게 됩니다. 에이, 경찰서 사찰주임이 이런 일을 단독으로 꾸몄다는 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동경찰서 사찰주임에 무슨 지가 원한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을 지가 죽이라고 에이. 사람을 시켜서 하겠습니까? 이거 요즘 많이 보는 수법 아닙니까? 꼬리 자르기부터 시작해서 남한테 독박 씌우기. 그러니까 국민을 닭대가리로 여기고 네. 깃털 작전을 쓴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때 재판을 받기는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재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은 건 3명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세 사람인데 최훈, 이덕신, 김상붕인데 네. 이 사람들의 일종의 최후 진실이라 할까?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기 쭉 적혀 있죠. 자, 최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후가 있는데도 추궁하지 않고 왜 그네들을 벌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지 않고 약한 자만 이렇게 돼야 하는 거요. 그리고 이덕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난 죄 없는 몸이니 천국에 있는 것 같소. 이 재판은 무효야. 그리고 김상붕 씨. 어차피 나는 대신 죽는 목숨이요. 야, 이거는요. 진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짓거리지. 야, 손바닥으로 해를 못 가리니까 눈을 가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눈 가려놓고는 다 가렸다고. 손바닥으로 해를 못 가리니까 국민들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왜 요즘 세월호 둘러싼 온갖 의혹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옹색한 변명하지 않습니까? 예.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세 사람 결국 처형이 되나요? 근데 장면이 이제 가톨릭 신자고 또 이 사람이 볼 때 하수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깃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면이 감형을 탄원해서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위에 4.19가 일어나면서 이 진상이 이제 다시 재조사가 돼요. 그랬더니 뭐냐, 그때 끌려 나온 것이 김종원,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아, 예. 예. 그 전 치안국장이 그 배우를 증언합니다. 그 내막이 복잡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이기붕 아시죠? 네, 자유당 이기붕. 실력자. 이기붕이 서울시장을 지낸 이몽선에게 장면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냐. 꼭 죽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예. 항상 위에서 책임 면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친구 참 곤란한데 아주 눈에 가시가 때린 정도만 얘기하면 밑에서 알아서 해야 알아서 되는 거예요. 기는 거죠. 예. 그 알아서 안 하고 멀뚱하게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해직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몽순이 내무부 장관 이익흥에게 운을 띱니다. 역시 이몽순은 자유당 간부예요. 예. 그래서 이익흥에 대해 운을 띄우니까 이익흥 내무부 장관이니까 그죠? 네. 경찰 통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치안국장 김종원 이때 군 출신인데 치안국장 온 거예요. 에게 말하고 김정은은 치안국 특수정보과장 장영복에게 이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러자 또 장영복은 그 밑에 박사일이라고 중앙사찰 분실장을 불러서 이 뜻을 전달하고 네. 박사일은 또 오충원 서울시경 사찰과장에게 넘겨버리고 또 오충원은 이것은 이덕신 성동경찰서 사찰주임에게 또 하니까 이덕신은 다시 최훈에게 최훈은 다시 김상궁에게 줄줄이 뭐죠 고구마 줄거도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나왔습니다. 자, 계보를 다시 읊어보겠습니다. 복잡하죠? 예. 자유당의 이기붕에서 전 서울시장 이뭉순, 당시 자유당 총무부장이죠. 일로 넘어가서 여기서 내무부 장관이었던 이익흥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이 김종원 치안국장, 그 다음이 치안국 특수정보과장, 그 사람이 중앙사찰본부장에게 또 서울시경 사찰과장에게 그리고 성동경찰서 사찰 주임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수인까지.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그 말씀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연세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유고시에 부통령 장면이 승계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격을 했다. 예. 결국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라인을 보자면. 네. 그러니까 무서운 놈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죠?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시작은 자유당 이후에는 파쇼로 시작한 거고 자유민주의 파괴범이고 공공연한 테러 독재의 주범이 이승만이에요. 근데 이걸 교학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세웠다고 얘기한 자체는 그럼 파시즘에 대한 옹호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네. 하여튼 여기다 그 이몽순 이익흥 유명한 친일파죠. 예, 그다음에 게다가 이익흥 하면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이승만 80회 생일 때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송수다 걸리고 예. 주도한 놈 아니에요. 놈이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눈에 찍혀서 3대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된 뒤에 내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또 이승만의 반기를 끼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기가 시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게다가 김종원이라는 작자도 알다시피 그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었죠. 네. 일본군 군도를 차고 다니면서 하도 포악했는데 별명이 뭐냐면 자기 백두산 스스로 호랑이. 예, 지가 백두산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뭐죠 우리 거창 민간인 학살할 때 바로 그 국회 조사단에 갔을 때 공비로 위장시켜서 매복시켜가지고 총을 쐈던 네. 아주 흉악한 놈이에요. 이래서 4.19에 이들이 재판을 받아서 이익흥하고 이몽순에게 사형이 언도됐는데 5.1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돼버려요. 말 그대로 5.16 쿠데타가 이분들을 살렸네요. 6.25가 이승만을 살려주고 5.16 쿠데타가 이들에게 또 복음이 된 거죠. 왜 실장님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는 자꾸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까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준 게 아니라 악당이 악당을 구원해 준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장면 저격과 탄압이 있었는데 이 조봉암 선생과 또 진보당의 약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유당의 탄압이 이어졌겠죠? 그렇죠. 그때 왜냐 조봉암 후보가 출마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 이승만을 볼 때는 이제는 장난감이 아니고 정적이라고 본 거죠. 예, 이렇게 하니까 뭐죠? 할 때 진보당은 1956년 11월 10일 자신감 없고 장난한데 엄청나게 자진 탄압을 당하면서 지구당은 거의 다 뭐 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한국 최초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을 표방하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수구 꼴통 정당, 수구 파쇼 정당 자유당, 그다음에 수구에 가까운 보수 정당 민주당, 그다음에 사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진보당은 이른바 그 수구 보수 혁신,
3개월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야, 우리의 정치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일보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렇죠. 예, 뭐 이승만 일당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탄압의 연속과 또 조봉암 선생이 처형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진보당도 해산시켜버리고. 네, 뭐 근데 조봉암 진보당에서 저희들이 몇 번 했으니까. 했습니다. 예. 뭐 생략하기로 하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이 뉴라이트 집단들이 제가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과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해서 소설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쓰기로 했는데 굳이 자유민주로 조금 좁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밖에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게 자기들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현재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밖에 없는데 없다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이라고 얘기해요. 네, 북한이 당시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를 반대하면 북한을 지지한다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네요. 더 많은 민주주의 얘기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이라든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조봉암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일까요? 인민민주주의일까요? 이들의 입장에서. 아니,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아닐 것 같고, 자유민주주의? 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하태경이라든지 이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교과서 필잖아, 이제. 이들은 뭐냐면, 자유민주 안에 사회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당신들은 자유민주 안에 사회민주주의가 있다면서 그러면 여운형이나 조봉암도 사회민주주의라고 인정하면서 왜 이 사람들한테 빨갱이라고 하느냐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무슨 민주주의 개념도 이렇게 지멋대로 해요? 개념도 지멋대로인데 사람도 지멋대로 마음에 들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빼는 거예요. 이런 작자들이 무슨 일관성도 학자예요. 없고 기준도 국회의원. 없고.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근데 정작 이들은 뭐냐 이승만은 또 자유민주주의라니까 독재는 또 자유민주주의라 얘기하죠. 되게 헷갈려 실장님. 예,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번에. 그게 뭐죠? 이게 뉴라이트하고 수구 꼴통의 연합한 교과서나 이들의 역사 인식에서 이런 거예요. 자기들 뭘로 불러달라? 이제 수구 꼴통으로 부르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자로 불러달래요. 개념은 지멋대로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자 봅시다. 지금 쭉 해오는 과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이었죠 이승만이. 네. 네. 근데 그중에도 언론 탄압이 또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냐 언론의 자유란 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언론과 사상의 자유 그렇죠? 근데 아주 기본이죠. 예. 예. 센 기초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언론 탄압이야말로 이승만 정권의 아주 간판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동아일보를 무기 정관시켰어요. 1955년 3월 17일 날. 당시의 계약을 동아일보는 선택하시죠. 지금하고 다른 거죠. 네, 착하시면 제가 조선일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네. 1930년 초까지는 네. 조선일보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민세 안재홍이라는 정말로 그 민족주의자고 중도 민족주의자죠. 운영했을 땐 정말 항일 민족주의였어. 그러나 박모 씨가 들어오면서는 성격이 달라지고 나중에 친일 언론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동아일보가 이때는 뭐냐면 아주 야당지로 유명했어요. 1955년. 예. 야. 여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동아일보가 왜 탄압을 받았냐 자유당 할 때. 요즘은 동아일보 탄압 안 받잖아요. 네. 행복 만땅이잖아요. 권력과 함께.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승만과 김성수의 결별 때문에 특히 그게 더해진 거죠. 지금 뭐냐면 김성수는 한국 민주당 책임자 아니에요. 실력자, 책임자죠. 네. 이승만하고 같이 손잡고 이른바 제1공화국을 만들었어요. 남한 단독 정부로니까 그래서. 근데 이승만이 결국 김성수 계열을 왕따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민주당이 뭡니까? 또 대중들도 한국 민주당이 친일파 정당이라고 버림받으니까 이들이 변신해서 민주국민당으로 49년대 바뀌었죠. 그러다 이들이 또 뭐냐? 민주당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김성수가 원뿔이 되는 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성수는 동아일보 사장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그런 구조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분명히 정반대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그렇죠.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당시에 야당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는 이땐 그리고 기자 정신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데스크가 이른바 그렇게 기자들을 막 못했어요.
요즘 데스크가 막 날린다면서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일선 취재 기자들이 취재해온 건 뭐 상관없이 데스크가 뭐 장문이 막 이루어진다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상황, 즉 당시에 기자들이 갖는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한국민주당 야당과 연관되는 역사성 이 두 가지가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동아일보가 어찌됐건 이승만 눈밖에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955년 3월 15일, 그러니까 4.19 나기 5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 한미석유협정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미석유협정. 네. 이때 동아일보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다면 집이 컴퓨터로 치는 게 아니고 다 팔자잖아요. 네. 팔자를 이제 찍어서 하잖아요. 실수로 기사에다가 괴뢰 고위층 재가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른바 큰 글을 땄어요. 네. 근데 이게 괴뢰란 말이 잘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큰 사고리죠. 어쨌든 간에. 아니, 이거 의도적인 사고 아니었어요? 의도적일 수는 없죠. 앞뒤 신문에 안 맞게도 앞뒤 문맥이 안 맞게 근데 느꼈습니까? 어찌하여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나팔자를 꽂는 것들을 이제 그렇죠. 판가리를 해야 된다. 판가리 안 하고. 안 하고, 네. 관계. 이때 괴뢰는 북한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들어가 버려서 괴뢰 고위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간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부랴부랴해서 뭐 다시 수거했어요. 수거하고 내가 나팔자도 바꿨죠. 근데 이미 200부 정도가 나갔어요. 근데 200부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동아일보는 이승만 성과를 알잖아요. 또 자유당 투지 잡을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잽싸게 뭐냐면 공식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해서. 하고 신문을 다 회수하. 가판 신문까지 회수를 합니다. 그러시면 이승만 정권에 놓치겠어요. 와. 그래서 무기정간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무기정간만 때렸으면 그 좋은데 이게 또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 정리부장이라고 있어요. 글자. 하는 권오철 씨하고 공무국 직원 2명을 구속하는데 그 제목이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이에요. 그 다음 발행일 국태라고 주필겸 편집국장을 불구속 송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정간을 때렸다가 4월 16일 날 해제를 하는데. 아니요. 공식 사과도 하고요. 신문 회수도 하고 어쨌든 뭐 잘못에 대한 최대한 책임을 졌는데 정강까지. 그리고 국보법 위반이라니요. 아니 진짜 국가보안법 정말 이상한 데 사용돼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대한민국 내란을 의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다음에 북한이 그걸 한 게 아니고 이게 실수인 거 명백한데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국가보안법에 사용되는 용도가 이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예, 이런 속에서 뭐냐 또 대구 매일신보 습격 난동 사건이 일어나요. 같은 해. 그러니까 1955년 9월 달이에요. 네. 9월 달에 9월 13일 날 이 대구 매일신문이 학생들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을 실어요. 이 당시 뭐냐 우리가 이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정전협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때 뭐냐면 이 중립국 위원단을 요구한다는 관제 데모가 일어났어요. 중립국 위원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승만을 볼 때는 탐탁치 않잖아요. 근데 이걸 관제 데모를 하면서 학생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매일신문에서 대구 매일신문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정치도구 쓰지 말라고 했더니 뭐죠? 자유당 경북도 당부 도당이죠. 자유당 도당 간부들하고 괴청의 20명 이게 깡패들인지 당원인지 알 수가 없죠. 이거 깡패죠. 왜냐하면 곤봉과 망치 들고 와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이게 깡패 아니겠어요? 자유당은 깡패 정당이에요. 아니요. 세상에. 그러니까 신문사에 난입을 했단 말이죠. 예, 난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때 경찰들은 뭐 했나요? 달랑 형사 2명만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게 수습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또 신문사에서 이런 테러에서 왜 경찰이 수수방관하느냐. 네. 하니까 경찰이 또 명언을 쏟아내십니다. 독재의 명언들이 죽어나요. 백주의 폭행은 테러가 아니다. 낮에 한 폭행은 테러가 아니다. 밤에 해야 테러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뭐냐면 이 사설을 썼던 최석채 주필을 언론인이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합니다. 이것도. 이게 참 국가보안법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무데나 갖다 걸어버리면 되는데. 이승만 보호법이죠. 아. 자유당 호위법이고. 네. 아까 그 동아일보 네. 무기정강과 함께 네. 경향신문이 강제 폐간됐다라는 말씀 잠깐 하셨거든요.
예,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 4.19 전까지 이제 최대의 언론 탄압이 바로 신문사 강제 폐간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신문사를 강제 폐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1958년도예요. 1958년도에 1월 1일 날 이른바 협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돼요. 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58년이죠. 예. 그럼 60년에 선거했습니다. 예. 이때 뭐냐면 협상선거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선거 기간 중에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를 규제한다는 내용이에요. 얼핏 보면 뭐냐면 이렇게 언론의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네. 이승만 비판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게 딱 되니까 뭐냐면 언론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언론이 제가 물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회의를 막 공동으로 개최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관변 당시에 갖고 왔던 한국 팬클럽 또는 한국 문인협회, 한때는 의용이라는 말도 들었던 단체들이에요. 이거의 법조단체인 대한변호사회. 이런 데까지도 문제 제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아, 그들이 보기에도 사실 이거는 언론의 재갈을 아니다. 물리는 행위다. 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언론보다 그때는 정말 언론이라고 얘기할 만큼 기계가 살아 있었네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제도 언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언론입니까? 그냥 기득권들이 언론을 장악해서 장사하는 거고 권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1958년에 이런 협상선거법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당락 운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또 2년을 앞두고 선거법이나 헌법을 뜯어고치는 거. 결국 1960년 정부 통령 선거의 사전 공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정확히 보셨어요. 자, 우리 보면 52년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네. 50년에 부산 정치 파동 일으키죠. 맞습니다. 네. 또 54년에 그죠? 4.4 5.2파죠. 네. 50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56년 앞두고, 네. 그 다음에 또 58년에 60년 선거 앞두고. 와. 이거 전부 다 누가 주도합니까? 이승만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제가 말하는 것은 4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3.15 부정선거가 발단이 되었을 뿐이지, 이런 이승만과 자유당의 지속적인, 그죠? 파쇼 독재와 그 다음에 선거법 농락과 헌법 파악에 대한 원천적 부족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뭡니까 또, 자, 그럼 봅시다. 4.19로 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 가는 거예요. 종신 독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네. 가는데, 그러면 뭐예요? 지금 58년에 바로 협상, 그죠? 예. 선거법을 만들면서 언론의 재갈을 물렸죠. 그럼 또 하나 법을 하나 또 크게 또 개학을 했어요. 어떤 법일까요? 개악이라 하셨죠. 개악. 예. 네. 있는 법을 더 나쁘게. 더 나쁘게. 그러면 당연히 아까 귀에 걸고 코에 걸었던 국가보안법? 예, 그걸 더 나쁘게. 지금도 나쁜데. 더 나쁘게. 그래서 뭐냐면 이 1948년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뭐냐면 대남 공작, 북계의 대남 공작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라고 하면서 58년 8월 5일 날 개학된 신국가보안법을 제출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독소조항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학이니까. 그죠? 네. 이 독소조항이 뭐냐면 1차적으로 이적 행위를 방지한다. 이적행위 방지. 근데 이적 행위의 규정이 아주 포괄적이죠. 두 번째는 피의자 구류 기간을 30일에서 10일 더 연장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해자들을 한 달이 아니라 40일간. 40일. 네. 그럼 그 안에서 고문하고 조지고 할 수 있죠. 인권유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번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법경찰이 조서를 쓰잖아요. 사법경찰이 이제 재판 절차에 대한 사전 담당인데 사법경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거예요. 이 조서는 뭐냐면 강요, 고문에 의해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강요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증거를 채택한다. 부정하더라도 증거를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그래서 이거 완전히 뭐냐면 죄는 법정에서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것이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웃긴 것이 뭐냐면 범죄에 대한 예비 또는 범죄에 대한 음모를 기수범과 같이 중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즉 뭐냐면 음모를 했더라도 실제 한 거하고 똑같이 같은 중벌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하지도 않았는데. 안 해도. 요즘 이석기 사건 비슷한 게 그런 게 이야기 막 되죠. 네. 예. 아. 근데 이런 독소가 바로 뭐냐면 그대로 나중에도 박정희 때도 남아요.
그래서 1970년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부분 이 조항에 다 저촉되는 거예요. 뭐죠? 민청학년 사건이라든지 뭐 음모했다, 또 생각했다, 예비했다, 범죄 예비 뭐 해서 다 중형 받잖아요. 이 정도 계약이면은 사실 야당에서 반대 엄청 심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한국의 보수는 수구하고 잘 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왜? 워낙 공통된 기반이 많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뭐 자유민주주의를 아니 그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남한 단독 정부로 시작했고 강력한 네. 반공주의를 가지고 있고 또 네네. 친일의 뿌리가 비슷하고 하나는 친일이고 하나는 친일을 보호해주고 그렇죠? 이런 속에서 뭐냐 이들은 이 야당은 이거를 처음에 자기들 문제로 생각 안 한 거예요. 아, 마치 그 조봉암 진보들을 와, 그 똑같네요. 지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를 가지고도 민주당이 거리두기부터 먼저 시작했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별로 이게 넘어갔어요. 별 대응도 안 하고. 그래갔는데 이제 11월 18일 날 새로운 이제 또 개정안이 또 됐어요. 또 네.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상정됐는데 이걸 보고 언론이 보고 이제 딱 한 거예요. 아, 왜요? 예, 여기에 뭐냐면 이제 내용이 또 이제 이상한 게 들어간 거예요. 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거군요. 야,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거?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혼란케 하여 적을 이롭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통령, 국회의장 등 헌법상 기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한다. 잠깐만요. 이거는 사실 언론 쪽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국민들도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라고 입을 딱 재갈을 물리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해서 인심을 혼란케 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네. 민심을 교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심을 교란해서 적을 이렇게 하는 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적을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준 잣대가. 그렇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게 바로 예를 들어 천안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되는 수 있는 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같이 깍두기로 넣어놨지만 헌법상 기관이라고 해서 헌법기관. 물론 헌법기관 맞으면 뭐죠? 이승만에서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한다. 대통령한테 욕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존엄에 관한 법이야. 존엄에 관한. 최고 존엄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아니 우리 왜 흔히 없는 데선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그러니까 뭐죠? 이건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이승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야당도. 방송에서도 하면 안 이렇게 되고. 해서 선거 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이해갑니까? 자, 이건 뭐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선거 이승만 당선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준 거죠. 야. 여차하면 다 간첩으로 몰아버릴 수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언론이 떠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야당도 이거 아니네? 해서 나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역시 날치기 통과시켰죠. 그게 신국가보안법 파동이에요. 통과시키니까 이제 야당에서 이제 쇼를 해야 되잖아요. 농성하는 겁니다. 농성하니까 자유당에서 한희석 국회 부의장이었어 그 당시. 네. 한희석 역시 또 친일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죠. 경호권을 발동해가지고 무장 경찰들 있잖아요. 그래서 천리안농산 국회도 끌어내고 다시 국고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법을 무더기 통과시켜요. 잠깐만 여기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뭔가요? 자, 제가 이게 선거 2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지방자치제는 뭐냐 1956년 2월 달에 지방자치제법이 개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됐다. 진짜 지자체죠. 네. 그러니까 직접 뽑는 거죠, 지역민들이. 네. 근데 이것을 다시 뭐냐? 시장, 그다음 읍장, 면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와.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뭐죠? 지방자치제를 다시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방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기관장을 모두 자유당의 수족으로 임명을 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사실 3.15 부정선거로 가는. 바로 이미 2년 뒤에 있을 3.15 부정선거. 물론 그전에 이제 이 지방선거도 있겠지만 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착착착 진행돼. 그래서 3.15 부정선거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부분만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실제로 되게 무서운 게요. 되게 그냥 얼렁뚱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준비를 차근차근 착착착착 해나가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4.19는 3월 10월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 엄청난 자유당의 10년 이상의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드디어 1959년 1월 15일자로 신국가보안법이 공포가 되고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 폐간하죠. 자, 그럼 신국가보안법은 뭡니까? 이거는 공포죠. 네. 여차하면 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겠다는 거 잡아넣겠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경향신 폐간은 언론에다가 경고하는 거죠.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이거 아닙니까? 그 경향신문 당시 왜 카톨릭계 장면 등 야당계 신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끝내 폐간시켰고. 자, 그렇다면 당연히 폐간할 정도의 어떤 잘못을 경향신문이 저질렀겠죠? 근데 표면상의 이유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근데 하도 많은데 뭐 이제 스코필드 박사하고 이기붕 국회의장 간의 면담 사실을 날조 허위 보도했다. 뭐 또는 이제 단평란이 있었어요. 여적이라고. 네. 예, 이제 남은 이제 물방울이라는 뜻인데. 여적 지금도 있는데. 예. 폭력을 선동했다. 폭력 무슨 경향신문을 선동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홍천의 모 사단장의 휘발 부정 처분 기사가 허위 사실이다. 군 부정 사실을 또 허위 사실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뭐 간첩 하모의 체포 기사가 간첩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네. 보도했기 때문에 공범죄 공범죄. 도주를 도왔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해경 기사였던 보안법 개정도 반대한다라는 것이 허위 보도였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폐간하는 근거 법령이 미 군정 법령 88호예요. 비군정 법령이요? 예. 그게 언제적 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거의 사법 아닙니까? 사문화된 법. 그래서 뭐냐면 또 얼마나 이 경향신문을 폐간하려는데 그 명분이 없으니까 미 군정청 때 그 사문화되다시피 한 그 법. 그 당시 군정 시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 아니에요. 그걸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미 군정 법령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라는 걸 부정하는 수치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군정 법령 폐지 청원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경향신문이 56년의 정 부통령 선거 또 네.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네. 그리고 보안법 파동 등을 보도하면서 네. 노골적인 대정부 비판 기사를 게재해 온 데다가 또 경향신문이 카톨릭 재단으로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을 적극 후원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히 그렇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야당 탄압과 야당의 언론 탄압이죠. 야당을 지지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근데 이것도 그냥 바로 폐간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복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면서 서울시경에서 아까 말했던 단평 여적 있잖아요, 여적. 네. 예, 필자가 주요한이에요. 예. 하고 발행인이 한창훈을 내란 선동 행위로 입건합니다. 내란 선동이래요. 내란 선동, 예, 저희 최근 들어서 들은 말, 예, 네. 익숙한 말이죠.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폐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폐간을 당한 이제 이 경향신문을 어떻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정 투쟁해가지고 6월 26일 날 재발행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냐? 법원이 이제 폐간은 부당하다 해서 이제 복관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뭐냐? 폐간 처분을 또 정간 처분으로 바꿔버려요. 네? 코미디죠. 폐간 처분을 내린 것이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한 폐간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정부가 갑자기 폐간 처분을 정간 처분으로 바꿔가지고 경향신문 졸지에 이게 복간 7일 만에 7시간 만에 다시 발행이 무기한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무기 정간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경향신문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법정 투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일 핵심이 뭐냐? 미 군정법령 88호에 대해서 이혼 신청을 냈죠. 그랬더니 뭡니까?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상고가 돼서 대법원 특별부에서 연합부를 구성해요. 네, 해가지고 미 군정법령 88호가 이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을 어디다 넘기냐면 헌법위원회에 넘깁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헌법위원회에다 심사를 보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헌재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기 전에 4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잽싸게 4월 26일 날 대법원 연합부가 경향신문에 대해서 발행 허가 정지의 행정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발행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폐간된 지 361일, 거의 1년에서 5일 부족한 상태에서 1960년 4월 27일자 이승만이 26일 날 하야했죠. 네. 그 다음날 조간부터 복간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폐간된 그 날이 정확하게 55년 전 오늘입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4월 30일이죠. 1959년 네. 4월 30일. 정확하게 55년 전 오늘이고요. 결국은 참 이승만의 하야 성명 직후에 복간됐다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그거 하나면 모든 설명이 다 끝나네요. 그렇죠. 예. 이건 이승만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본 거예요. 네, 이런 와중에 뭐냐면 이제 이런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하셨죠. 많은 것들 또 이제 탄압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략한 거예요.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와중에 1958년 5월 2일 총선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4대 민의원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죠. 네. 4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 아까 얘기했던 협상선거법이 있었죠. 네, 협상선거법이요. 네, 이것이 이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958년 1월 1일 협상선거법. 그러니까 선거 중에 특정인의 당락에 네.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를 규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사실 야당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통과가 예, 됐습니까? 이때 뭐냐 이기붕, 조병옥, 장택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 회담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냐면 특히 이기붕하고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 네. 아주 극우적인 사람이었어요. 반공 철저한 사람이에요. 야당인데도. 그러니까 이 양쪽이 뭐냐면 경상도는 농가 먹기, 나눠 먹기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것이 진보당 등 혁신 세력에 의해 진출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과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여기서 언론 조항이 미삭제된 채 통과가 돼요. 이 참 야당의 탈을 쓴 엑스맨이네요. 네, 이번에 지금 오늘 이게 방송 무슨 뭐 이렇게 네. 뭐죠? 국회에서 뭐 통과된 게 있잖아요. 네. 독수조항 있는데도 여야 합의했잖아요. 합의.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 또 오버랩 되네요, 자꾸.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야당이 아니겠죠. 이런 정도면. 그래서 저는 왜 말하냐면 4.19의 최대 수혜 세력이 민주당이지 4.19의 투쟁 주체가 민주당 아니었다.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5.16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구분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협상선거법이 어떤 식으로 그 뭐냐면 이 진보당이나 무소속에게 불리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선거 공영제라는 말이 나오면서 선거 공영제. 네. 그래서 선거 공영제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선거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두는 시스템들 아니겠어요? 네.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예를 들자면 50만 원 출마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제 화폐가 원이 아니고 환이었어요. 환. 50만 환을 기탁금을 내야 되는 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조직이나 자금이 없는 혁신계나 무소속에게는 명백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뭐 돈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고 공영제나 이런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말할 수 있는 비판의 기회를 못 가지게 되잖아요. 게다가 뭐죠? 이 협상선거법 통과가 된 열흘 뒤에 뭐죠?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뭐죠? 그러니까 진보는 날리고 선거 가자는 얘기죠. 야, 진짜 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1958년 5월 2일 선거. 말 그대로 자유당과 민주당 지네들끼리 다 같이 해먹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진보당은 등록 취소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진보당 사건 터지면서. 혁신계는 또 이제 이 진보당이 참가하지 않은 혁신계도 거의 참가가 어렵게 돼버립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큰 떡 먹었느냐? 네. 꼬꼬네. 큰 떡을 먹은 게 아니라 옆에서 자유당이 먹은 거에 부스러기 좀 더 많이 먹은 거죠. 진보의 갈피를 없애가지고. 참 바보 같네요. 제대로 자기 거 챙기지도 바보 못할. 아니에요. 냉정한 거죠. 아까 자기 거 제대로 챙기지도 못할 거면서 부스러기에 집착하는 쫌팽이들이군요. 쫌팽이뿐만 아니라 뭐죠? 죽어도 진보는 안 된다. 차라리 이승만 독재가 낫다 그랬잖아요. 조병옥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네. 왜 그 정도까지 서로를 미워해야 하는지. 한국에 뭐냐면 이른바 보수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을 옹호한다면서도 이들이 가진 특징이 반공우위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반공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는 후퇴도 좋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 자유민주주의 허약성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안보 문제 나오면 이 보수들도 헷갈리고 민주당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 자, 어찌됐건 간에 그때 도움 안 됐어요. 왜? 어차피 테러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불법 방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과 공무원들하고 투개표 종사자들이 엄청난 개표 부정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무더기표, 표 바꿔치기, 부정개표. 이게 훗날 3.15 부정선거 때 다시 도입되는 거 아닙니까? 예행 연습이죠. 네.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이건 개판입니다. 당선 선거 무효 소송이 105건이 나와요. 예. 선거 무효 소송이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 법원에 의해서 뭐냐면 당선자가 바뀐 게 3개 선거구고 재선거가 8개가 실시됩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235석 가운데 자유당은 126석. 그다음에 민주당은 뭐냐 진보를 많이 제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야당 표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어쩔 가져갔겠죠. 수 없이라도 민주당 찍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79석. 무소속은 27석. 그다음에 통일당 1석이 됩니다. 예, 요컨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당은 개헌선 3분의 2 확보를 실패한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호헌 3분의 1이죠. 그래서 한 명 초과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이제 개헌만 막아지고 걔가 좀 뭐죠? 자유당이 그래도 압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보수 양당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또 여촌 야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때 뭐냐면 도시는 전부 다 야당에 가고 이제 시골, 농촌. 농촌 같아서 농민들의 의식이 낮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권들이 그죠. 기승을 피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야당과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 깡패 정치, 공공연한 테러 독재, 그다음에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보법을 도구화죠. 네. 즉 안보를 도구화한 겁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근데 각종 악법 남발하는데 이 악법조차도 거의 뭐 불법식으로 통과시키고 언론 탄압하고 이렇게 10년 이상 쌓이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제 뭐냐 3.15 부정선거 당시는 섭씨 99도가 아니라 섭씨 100도예요. 100도라서 끓기 시작하는데 이 선거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가시겠습니까? 참을성 많으셨네요, 그 당시에. 예, 이런 속에서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정치, 언론, 사회를 봤는데 이 사회 경제적 변화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정경유착과 부정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들하고 노동자, 농민 문제들, 이렇게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 원조 경제지 않습니까? 네. 예, 원조 경제인데 이때 뭐냐면 원조 경제 공업이 소비재 중심이었잖아요. 뭐 우리 다 아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거,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 그죠? 네. 그다음에 원조 경제 아래 소비재 생산 공업이 일부 대기업에 독점하는 거 제가 한 말씀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기업은 원조 경제 아래서 뭐죠? 외세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냐면 이런 소에서 대기업은 뭐냐면 이 독점적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단초가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원조 경제 아래서. 그러니까 한국 재벌의 단초가 나오는 거 이것이 정경유착이라든지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제당업 그죠? 설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40억 개 중에서 대기업 2개가 전체 출하액의 49% 절반 가까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40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2개가 50% 먹은 거예요. 2개가 50%. 예, 그 나머지 42개가 1% 정도씩 나눠 먹는 거예요. 고무신공 그 당시 고무신공이 유명했잖아요. 그래도 고무신 많이 신었으니까. 예. 48개 업체 중에서 대기업이 출하 총액의 78%를 먹었어요. 대기업 쏠림 현상이 사실 지금 현대와 삼성의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정말 만만치 않았네요. 그래서 4.19 이후에 네. 중소기업 살리자. 그다음에 대외 의존도 없는 민족 자립 경제 나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지금이랑. 네. 그러네요. 진짜 말 그대로 이 정치적 부정부패 또 기업의 정경유착에 4.19 이후 등장한 장면 정권이 좀 민주적이고 자립경제 체제를 좀 수립하자. 이런 목적으로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 그러니까 장면 그렇게 정권이 얘기하시겠네요. 이런 정치를 내신 게 우연이 아니고 자유당 정권이 같은 기형적인 경제 문제죠. 네. 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5.16으로 중단되는 거죠, 도로. 그 왜 어용단체들 얘기도 했는데 노조도 역시 어용노조 있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를 그냥 돕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승만이. 그렇죠. 농민 노동자 다 이렇게 어용화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용화 못 시키니까 조직을 말아먹겠죠, 어용으로. 네. 근데 4.19에서 왜 노동자들도 참가해서 많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노동조합, 노동 문제도 좀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뭐냐, 해방 직후 있지 않습니까? 네. 해방 직후에 가장 최대 조직은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줄여서 전평이라 그랬어요. 전평. 예, 여기에 45년 11월 달에 만들어지는데, 회원만 해도 50만 명이에요. 와. 예, 물론 이제 좌익 계열입니다. 1945년 11월이 1000개 이상의 노조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 와. 그때 뭐냐면 1194개 노조가 와. 참여합니다. 미군제 그냥 두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47년 8월 달에 불법화시키고 대량 검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맞서서 우익단체가 만들어지겠죠. 우익노동단체. 이게 바로 대한 독립촉성노동총동맹인데 보통 우리가 흔히 대한노총이라 불러요. 아. 이게 우익단체였어요. 아, 실장님, 저희가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부정선거로 바로 가면서 4.19의 피해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피해 화요일. 아, 참, 예.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날이죠. 예. 아, 오늘 저희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결성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참 많이 후퇴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후퇴의 과정은 독재자들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빨갱이 모는. 네. 저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국민